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뭐가 좋다더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항암제가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최소 2개에서 4개를 조합해서 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는 그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내 암 상태에 맞춰서 어떤 영양 상태라든가 부족한 부분,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과 약은 양의 용량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이제 과량이 됐다거나 너무 장기간 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영양의 불균형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구소련에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박꽃뿌리라고 하는 아주 독한 그 박꽃뿌리라는 우리나라 부자가 예전에 사약의 원료로 들어갔다. 그런 것을 먹어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이제 항생제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약이 진통제인 것 같아요. 이거 진통제도 '아 웬만하면 안 먹고 참는 게 좋아.'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진통제도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약이란 것이 실제로 보면 안 먹고 사는 것이 제일 낫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지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이가 뭐 아플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뭐 몸살이 있는 경우 그러면 약을 먹어서 빨리 가라앉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은 대부분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테스트를 거친 약들이에요. 이런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것은 문의약품으로 나왔다가 많은 안전하다라고 보는 그 범위를 충족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서는 적절하게 약을 써 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픈데 나는 절대 약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버티는 것보다는 약 하나를 먹으면 금방 또 괜찮아지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약을 잘 쓰는 경우죠. 그런데 원인을 모르고 뭐 계속 뭐 가슴이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이제 뭐 원인도 모르는데 계속 이제 약만 먹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진통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바로 그냥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모를 통증에 그냥 진통제로 버티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진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작용 그리고 그 장기 내의 작용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막 그 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는 상황에서 진통제를 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 아 그럼 진통제는 이게 정말 통증만 우리가 못 느끼게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는 뭐 다른 뭐 부작용이라든지 내성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NSAID라고 하죠.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고 하면 해열, 진통, 소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증상이 나타내는 것이 이런 진통제인데요. 이 진통제는 그 단기간 쓸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장기간 쓰게 된다면 이 신장의 혈류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장을 통해서 배설될 때 어떤 신혈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예기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진통제는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낫는데 만성 통증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이 또 다르게 나와요. 예전에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참 잘 보셔야 될 게 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배를 가른다거나 장기를 드러낸다거나 뭐 아주 그런 좀 고난도의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병원에서는 그걸 마치고 나면 그냥 자신이 이 통증을 느낄 때 딱 누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근데 너무 아픈 통증을 그냥 내가 뭐 가벼운 진통제를 먹는다거나 그렇게 버티기보다는 마약성 진통제라는 아주 강한 약을 씀으로써 그 순간을 쉽게 버텨내는 것도 엄청나게 좀 슬기로운 일이죠. 그럼 이 반대로 이번에는 인류를 구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든 약도 있을까요?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마약성 진통제, 마약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모르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진통을 위해서 양기비에서 추출해가지고 모르핀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 유용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아편 전쟁이 일어날 만큼 이런 모르핀에 의한 그런 부작용이 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펜타닐도 대표적입니다. 요즘은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좀 대립이 되는 그 원중에는 이 펜타닐의 원료를 제공한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펜타닐이 개발될 때는 이런 개신 수술이라고 해서요. 신장을 여는 수술에 아주 효과적인 마약성 진통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장을 연다는 것은 엄청나게 좀 대수술이죠. 이 대수술을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용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남용한다거나 이 펜타닐을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은 호흡곤란으로 죽게도 되고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코카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인도 처음에는 코카콜라에도 들어갈 만큼 피로도 풀어주고 사람의 어떤 그런 기분을 개선시켜주는 안데트 지방의 어떻게 보면 그런 노동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잎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고농축으로 추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마약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코카인을 통해서 그 국소 마취제도 개발이 되었고요. 또 우리가 치과에 가면 마취제를 놓고 이를 뽑잖아요. 리도카인 같은 경우도 이런 약을 통해서 개발되었고 안약에 눈에 들어가는 안약도 국소 마취제가 이 코카인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물질은 죄가 없는데 약은 죄가 없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약으로 빠지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개발되었지만 이것이 나쁜 약이 되어서 이런 마약으로 사회를 파괴하는 약으로 된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은 결국은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유명 인사분들이 이제 마약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사실 마약을 접할 기회도 없고 접해서도 안 되지만 이게 유명인분들 진짜 상류에 계신 분들이 마약 파티를 하거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약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 마약에서 왜 한 번 이게 하게 되면 못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가멸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약이 이제 필로폰, 즉 일본 말로 히로뽕이라고 하죠. 이런 메스암페타민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취가 안 느꼈을 때 뭔가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되게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성적을 잘 받는다거나 승진을 한다거나 나름대로 이제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우리가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게 일상적인 어떤 행복감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약을 하게 되면 이게 10,000, 100,000 전혀 어떤 정상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엄청난 도파민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 번의 그 짜릿한 경험을 사람이 계속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해 왔는데 로또를 맞았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갈망이 계속 생길 수가 있잖아요. 계속 로또를 산다거나 정상적으로 생활을 되지 않고 이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것입니다. 한 번의 경험이 나는 자제력이 좋으니까 한 번 호기심이 많으니까 한 번 경험해 보고 '절대 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 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계속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걱정도 해 봐요. 우리가 이제 보통 클럽 같은 데 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 약을 타서 먹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 강제로 주사로 마약을 투입한다든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료에 누군가 마약을 타서 내가 마약을 접하게 됐어. 그럼 어쨌거나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마약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한 번의 경험조차도 지속적인 중독이 이어지나요? 아니면 이게 그냥 그런 한 번 정도는 그냥 이제는 안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 번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생각하다가 어떤 주기가 좀 '나는 뭐 가끔씩 해야지.'라고 하면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마약으로 빠지는 경우를 본다면 '나는 뭐 주말에 심심하니까 그냥 마약 한번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중독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그 클럽이나 이런 데 간다고 했을 때 뭐 따라주는 음료를 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잠시 화장실 갔다 왔을 때 뭐 몰래 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데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런 재활센터가 있거든요. 재활센터를 통해서 이런 그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약이 있어요. 메사돈이라든가 그런 재활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의 중독성을 또 상쇄시켜 주는 약이 있군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 중독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컨트롤 가능한 약인 거죠.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암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분도 인터뷰를 하고 암 전문의 분도 인터뷰를 하고 이제 암에 관련된 분들 많이 인터뷰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분들 인터뷰하면서 이제 좀 드는 생각이 이게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영양제나 건기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뭐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측면에서 뭐 나쁠 건 없겠지만 약사님께서도 많이 만나시겠지만 좀 이 암 환자분들이 찾는 약 중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암 환자분들이 좀 검증되지 않은 어떤 민간요법을 좀 신뢰하는 경우가 좀 많죠.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에 "뭐가 좋다더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과도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그게 나오죠. 암병동이라는 그런 솔제니친의 이런 소설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 이제 당시 구소련에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박꽃불이라고 하는 아주 독한 그 박꽃불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보면 부자입니다. 예전에 사약의 원료로 들어갔다. 그런 것을 먹어서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군상이 나와요. 솔제니친이 직접 이제 소련의 그 타슈켄트에 있는 병원에 있으면서 사전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암이 여러 가지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너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이 암이 조금 종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좀 그런 암 치료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보다는 훨씬 그 좋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을 좀 더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진짜 암 환자분들의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뭐 많이 드시는 분은 뭐 진짜 열 몇 가지를 드시는 분도 있고 적게 드시는 분도 뭐 세네 가지는 드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약사님의 약국을 찾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많이 찾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분들에게 좀 어떤 기준으로 좀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좀 찾으면 좋을까요? 근데 암도 워낙 많아 가지고요. 또 암 종류도 워낙 많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좀 그 뭐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하기는 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도 좀 잘 드시고 너무 어떤 소식을 한다거나 또 너무 어떤 그 특정한 음식을 드신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내 건강을 유지할 만큼은 잘 유지하는 그런 영양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섭취하면서 또 그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암을 치료하기 위한 기초 체력들을 다져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이제 뭐 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유방암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이 암 전체에 대해서 무엇을 어떤 걸 가이드를 좀 정하기는 좀 쉽지는 않네요. 아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암 환자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서 '아 이 암 환자 이거 먹어야 된대.'라고 해서 그 약을 찾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사님 말씀은 이게
암종별로 다르고 또 암의 그 기수별로 다르고 또 그 암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좀 보기는 힘들죠. 내 상황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내 암에 맞는 그런 것들 찾아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 뭐 좀 대부분 이제 병원 이 암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가 많이 좀 짜여 있는 형편입니다. 미국의 암세타라든가 이런 사이트 같은 데 들어보면 이제 어떤 암에는 어떤 약을 쓰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합을 썼을 때 보통 항암제가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최소 2개에서 4개를 조합해서 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는 그 사이트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내 암 상태에 맞춰서 어떤 영양 상태라든가 부족한 부분,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뭐 간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는 선에서 일단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약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식품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좀 뭐 많이 먹는다고 정말 뭐 간에 무리가 될 정도인가? 그 생각이 드는데 약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경우가 좀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음식에도 대부분 좀 있는 거예요.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고등어라든가 연어라든가 이게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좀 양이 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독과 약은 용량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이제 과량이 됐다거나 너무 잔디가 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영양의 불균형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정말 간에가 무리가 간다. 그런 약도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간에서 해독을 시키니까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어떤 즙을 먹는다거나 또 그리고 너무 고함량 영양제를 너무 장기간 먹는다거나. 근데 이제 그 건강식품이라는 것은 내 몸이 부족할 때 채워주는 개념은 필요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비타민 D입니다. D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인의 한 80~90% 이상이 부족한 경우거든요.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이런 거는 조금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내가 영양 상태가 좋은데 더 많이 채우게 된다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남게 되면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조금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창고형 약국, 뭐 대형마트형 약국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약국이 이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약사회에서 뭐 입장을 밝힌 거 보면은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이제 약에 대한 남용이 너무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 또 이제 그 창고형 약국을 만드신 분도 약사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또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은 또 아니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뭐 소고기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소고기를 쟁여놓고 먹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론을 또 하셨더라고요. 약사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어쨌거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약값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전 가봤거든요. 그거 실제로 가봤는데 일단 약값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약이 또 많으니까 내가 좀 비교해서 좀 뭐 고를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가 또 이제 그런 마트 문화에 좀 그 많이 적응해 있다 보니까 남대로 골라 가지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격도 좀 저렴한 것도 장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또 너무 또 흔해지게 되면 접근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 남용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아주 적당하게 먹어야지 약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임의로 많이 과량을 먹게 된다면 이것도 용량의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약사에서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런 그 약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거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마약도 너무 접근성이 좋은 것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약이라는 것은 인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이라는 게 진짜 양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게. 이 양을 딱 지켜주는 게.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좀 잘 알기는 좀 쉽지 않아요. 예. 타이레놀의 하루 뭐 최대 용량이 4g이다. 뭐 이런 것까지 또 생각하지는 뭐 않거든요.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제 뭐 이런 타이레놀 처방정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한 것도 한번 그런 것들이 편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걸로 이제
이제 적당하게 맞춰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의 어떤 전공 분야도 따라가기가 실제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좀 더 전문적이고 이 몸에 조금만 더 양이 잘못 들어가면 인체에 큰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챗GPT라든가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접근성이 너무나 편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큰 약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이키기가 힘들게 되죠.